한중일의 서민생활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생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새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평가도 상이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및 인프라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4%로 높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도 92%로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정착 용이성 항목에서 50위 내외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현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교통의 정시성, 깔끔한 도시 환경, 질서 있는 일상 등을 자주 언급하는 등 규율 있고 효율적인 생활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며 현지인들로부터 항상 방문자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고 대중교통이나 음식, 공과금 모두 비용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많았고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생활 인프라가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보 통제, 검열, 인터넷 제약 등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높은 인프라 만족도 특히 의료와 교통이 장점인 반면 사회적 포용성은 단점으로 평가되었고 일본은 효율적이고 정돈된 인프라가 강점이지만 문화적 장벽이나 내향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효율성과 디지털 편의는 우수하나 환경과 정보, 자유면에서의 제약은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새 나라에서 생활을 경험한 외국인의 주관적, 피상적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하드 인프라 및 소프트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새 나라의 주거 인프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가 소유율이 약 55% 수준이며 전세, 월세라는 독특한 임대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 보급률, 즉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100% 이상이지만 수도권 집값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로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서민 생활을 압박하는 최대 요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5%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대도시 집값이 한국 못지않게 높지만 국토가 넓어 전체적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독일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중국은 주택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도시 거주민의 자가 보유율이 80% 이상으로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개혁 개방이 시작된 직후 국유주택을 헐값에 불화한 때문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 집값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한국, 홍콩과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는 부동산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위생, 난방 상하수도가 불완전한 지역이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가격도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개선된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가 보유 비율이 55 내지 6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거 품질이 높은 반면 중국은 보유율은 높으나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성은 낮습니다. 일본은 자가 보유율이 약 60%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수도권 집값은 높지만 지방은 저렴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 내지 8%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수도권 집값 부담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덜 심각한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시와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아파트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민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위생, 안전, 내진 설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고용 및 소득 기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청년 취업난이 생활 안정 및 사회 안정에 큰 변수로 부각되었습니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며 대도시 안에서도 화이트칼라와 농민공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정부가 농민공의 사회보험 확대와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종신 고용 및 연공 서열 관행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 등 비정규직의 증가로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임금 수준은 안정적이지만 장기 침체로 임금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제도가 존재하나 연금의 노후 보장이 취약합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약 13%로 OECD 평균보다 낮으며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는 사회복지 지출이 25% 이상이며 노인과 아동 빈곤율이 낮습니다. 미국은 공적 복지는 낮고 민간 의존도가 높아 격차가 큽니다. 중국은 연금, 실업, 산재와 의료 등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하고 가입률을 확대하고 있으나 농민공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의료보험 및 연금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농촌 지역은 불완전합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7 내지 8%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사교육 및 사립병원 의존도가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약 20%로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연금, 실업, 의료보험 제도가 안정적이어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다음으로 보편적 복지가 발달한 편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가 29%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인프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초중등 의무교육 보급률이 100%이며 대학 진학률이 약 7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서민 생활에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공교육이 무료임에도 신뢰도가 높고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편이며 미국은 공립학교의 질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사교육과 사립학교의 비중이 큽니다. 중국은 9년간의 의무교육 보급률 95% 이상을 달성하였고 대학 진학률도 50%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합니다. 명문대 진학 경쟁이 치열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사교육 열풍으로 2021년 정부에서 사교육을 금지하는 쌍감 정책을 시행했지만 음성적인 사교육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육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공교육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중국은 양적 확대는 성공했으나 질적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은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60% 내외입니다. 공교육 신뢰도가 높아 사교육 의존도는 한국, 중국보다 낮습니다. 지방학교와 도시학교 간 격차도 비교적 작으며 대학 진학률이 높은 수준임에도 한국, 중국만큼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적고 균형 잡힌 교육 인프라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섯째, 의료보건 인프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률이 97%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률이 약 33%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병상 수와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이나 의료 쇼핑 및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공공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의료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이 매우 높고 서민 의료 안정성도 높습니다. 중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여 보장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률이 30%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어서 실제 보장성은 낮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은 세계적 수준이나 농촌과 중소도시의 의료 인프라는 취약하여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보다 본인 부담률이 높고 유럽 국가들보다 보장성, 형평성이 낮아 서민들의 병원 이용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의료 안정성과 접근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10 내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병상 수와 의사 수 모두 세계 상위권이며 의료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것이 일본인의 평균 수명 세계 1위권을 가능케 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이로 인한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여섯째, 치안과 생활 안정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범죄율이 OECD 최저 수준이며 CCTV 밀집도가 높아 치안 안정성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청년 실업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성 체감도가 낮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미국은 총기 범죄율이 높아 시민 안전성 면에서 취약하고 유럽은 대체로 안전화나 난민, 이민 문제로 사회 불안 요소가 상존합니다. 중국은 범죄율이 낮고 CCTV, 공안 시스템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치안은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통제가 강력하고 자유에 대한 제약이 큽니다. 지방정부의 부패 문제가 사회적 불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도시 서민들은 인터넷 검열과 통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낮아 치안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공동체 문화와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안정성도 높습니다. 한국은 불평등과 청년 실업으로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중국은 CCTV 공안 시스템으로 치안은 안정적이지만 자유가 제약되는 것에 대비됩니다. 일곱째,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자랑하며 IT와 결합된 서비스, 즉 교통카드와 실시간 안내 서비스가 발달했습니다. 도로와 고속철도 인프라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미국은 대도시 외엔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자가용 의존도가 높고 유럽은 철도와 버스 체계가 발달하여 시민 이동성이 안정적입니다. 중국은 고속철도 총연장이 4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세계 1위이며 대도시 간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도시의 지하철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지하철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농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한국은 고속철과 대중교통이 세계 상위권이고 중국은 대규모 하드 인프라는 세계 1위권이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일본은 철도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속철 신칸센과 도시 및 지방철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도로와 항만 인프라도 균형 있게 발달했습니다. 한국도 KTX와 대중교통이 우수하나 철도망은 일본보다 열악합니다. 중국은 고속철 총연장이 세계 1위지만 정시성, 안정성 면에서 일본에 못 미칩니다. 여덟째, 디지털 및 정보 인프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면에서 세계 1위 국가이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 역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북유럽 역시 전자정부와 디지털 행정 면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인프라 강국임에도 행정 서비스는 한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2023년 기준 약 77%로 높은 편이지만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큽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서민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과 접근 제한성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은 소비자용 디지털 생활 인프라는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지만 정보, 자유, 행정 디지털화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인터넷 보급률이 약 94%로 높은 편이고 통신 인프라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전자정부, 디지털 행정은 한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디지털 결제 확산 속도가 늦어 여전히 현금 결제에 의존하는 사회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은 모바일 결제와 전자상거래에서 세계를 선도합니다. 미국은 디지털 혁신 강국이지만 공공행정 디지털화는 일본처럼 더딘 편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교통, 디지털 인프라와 의료 접근성, 치안 안정성 등이 세계 최상위권이나 주거비, 사교육비, 낮은 사회복지 지출, 노후 빈곤 등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취약점을 지닙니다. 즉 하드 인프라는 세계 최상위이지만 소프트 인프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구조를 보입니다. 중국은 고속철, 지하철 등 눈에 보이는 하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 생활 인프라도 선진국 이상이며 치안 안정성도 높은 강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의료와 복지 보장성이 낮고 교육과 주거에서 서민 부담이 크며 사회보장 지출이 낮은 약점을 지닙니다. 즉, 복지, 의료, 교육, 형평성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미흡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주거 안정, 낮은 교육 격차, 의료 복지의 안정성, 교통망과 치안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리고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 정체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다음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최근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경제 여건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1인당 생산 및 소득 지표가 사용되지만 삶의 질이나 안정성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1인당 실질 GDP, 엔겔 계수, 진위 계수, 평균 가계 가처분 소득, 기본 생활비, 기대 수명, 행복지수 등 종합적인 경제 후생 지표가 정확합니다. 한중일의 주요 지표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실질 GDP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연간 약 5만 달러, 중국은 약 2만 3천 달러, 일본은 약 5만 2천 달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 수준이며 중국은 빠르게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둘째, 식비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 계수는 선진국일수록 낮은데 한국이 약 12 내지 14%, 중국이 약 26 내지 30%, 일본은 약 14 내지 16%였습니다. 중국은 아직 생활소득에서 식비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셋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는 그 값이 0일 때 완전 평등을 나타내는데 한국은 0.34 내외, 중국은 0.46 이상, 일본은 약 0.33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중국은 불평등이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넷째, 구매력을 반영한 평균 가계 가처분 소득은 한국이 연간 약 4만 달러, 중국이 약 1만 2천 달러, 일본이 약 3만 9천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대도시 상류층이 평균을 끌어올리지만 농촌과의 격차가 큽니다. 다섯째, 주거, 의료, 교육 비중을 나타내는 기초생활비 면에서 한국은 주거비 비중이 30% 내외로 매우 높고 교육비 지출 역시 과중합니다. 중국은 의료와 교육에 사비 지출이 많고 농촌은 의료 접근성이 열악하며 일본은 주거 안정, 공공의료 발달로 기본 생활비가 낮은 편입니다. 여섯째, 기대 수명에서는 한국이 83세, 중국은 78세, 일본은 85세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이는 의료, 영양, 환경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일곱째, 행복지수의 순위를 보면 한국이 57위권, 중국이 60위권, 일본이 51위권으로 경제력에 비해 세 나라의 행복지수는 모두 낮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소득 수준은 일본에 근접하였으나 주거와 교육비 부담이 크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은 편입니다. 중국은 급속한 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와 사회 안전망 미흡이 후생 지표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의 기대 수명과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서민 생활 인프라와 삶의 질 지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